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미 중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50인 이상 참석 문화 행사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고위급 외교관들이 미국 대학 캠퍼스나 지방 정부를 방문할 때도 미국 정부 승인을 먼저 받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정책형 뉴딜 펀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 등에 대한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 요청을 고수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채권당 관리에 들어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 2조 원가량의 자금을 수혈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당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공시됐습니다. 빅히트는 이번 상장을 위해 713만 주를 공부할 예정이고 공모 예정가는 10만 5천 원부터 상단은 13만 5천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00포인트를 장중에 또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2,400선이라는 게 사실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좀 무거운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도 2,397, 98은 움직이는데 쉽사리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쪽에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백신 개발이 이르면 11월 중에도 시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3상에 돌입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이 담보가 되고 적극적으로 효과가 보여진다. 한마디로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라고 하면 미국 당국에서 3상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시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시장에서 해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11월 달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불거졌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다시금 만들어졌습니다. 전일 유럽 시장 올라갔고요. 미국 S&P 다우도 올라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또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2,400선 다시 재탈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또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움직임이 상이한 가운데 여러분의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은 023153-2611, 261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객정 상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봉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삼성전자가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세를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로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그 안에서도 역시나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 강화하는 모습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로의 매수세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바이넥스 등으로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 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관련 기대감 등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동일하게 양매수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 좀 강화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텍, 테스, 하나마이크론 등에 있어서의 매수세에 집중하는 모습 등이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또 해볼까요? 네, 일단 차별화 장세 속 IT 업종 상승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말씀이 이렇게 드렸지만 사실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엔 좀 어려운 모습이 있긴 하지만 오늘 시장 상승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표준한 업종이 IT 업종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황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장 초반부터 엔비디아향 이 파운드리 매출 증가 기대감 등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가 관련한 이 서플라이 체인 등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업종 상승의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요인, 엔비디아향 이 파운드리 매출, 그러니까 지난 IBM에 이은 엔비디아까지 이런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차후에 AMD와 이 인텔의 수주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모습으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디램 가격이라든가 이제 수급 등의 이런 반등 전망 역시도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소식 등으로 이 서버 디램 관련 수요가 수요라든가 수급 개선 가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 또 거기에 최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좋지 못했었는데 이 디램 가격의 가파른 하락세 가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후 이런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캐파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디램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디램 가격도 다시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 등도 SK 하이닉스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요인 등이 전반적으로 이 IT 업종에 좀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점과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심텍, DB 하이텍 등의 강세가 시장 내에서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시장 또 벌써 금요일인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나요? 일단 시장 오늘 상승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차별화 상세에서 일단 모멘텀 있는 업종과 종목이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일 좀 강세를 보였던 관련주들이긴 하지만 이 IT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 유효하게 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 시 매수해 볼 법한 이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큰 틀에서는 이 미중 무역 분쟁 등과 더불어서 이 화웨이 관련 뉴스는 계속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화웨이 관련 우려감, 도리어 우리 IT 업체들에게는 좀 반사 수혜를 기대해 볼 법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화웨이 같은 경우 이 미국 정부 제재로 내년도 스마트폰 출하량 크게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곧 경쟁사들에게는 반사 이익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화웨이 같은 경우 매출 비중 정확하진 않더라도 중국 외 지역에서의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좀 다른 경쟁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수혜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어지는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와 애플 관련 부품 업체들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으로 연결 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 서플라이 체인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신 전략으로 파트론, MC넥스, 삼성전기, BH 등에 있어서 계속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좀 참고해 보시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징주 바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2,400선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870선까지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SK 하이닉스, 넷마블, 하나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의 동반 호재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2% 넘게 올라갔고요. 거래가 19만 4,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주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장중 최고가는 20만 원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주주인 넷마블이 두 회사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까지 청약 증거금으로 58조 원이 몰리면서 IPO에 흥행했고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 본격화에 나선 빅히트 엔터는 다음 달 중 코스피 신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넷마블의 기업 가치 재평가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하나솔루션입니다.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17%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46,55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폭을 꾸준히 키워가다가 오후 1시를 조금 앞두고 최고가 48,850원까지 터치했고요.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태양광, 수소 등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확대하는 그린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니콜라와는 광범위한 수소 사업 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화학 태양광 부문 실적 개선과 글로벌 그린 산업 투자 확대로 중장기적인 지속 성장이 가능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단순 제조업에서 에너지 토탈 서비스 사업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에 한화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커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반도체 가격 반등이 기대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4% 조금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78,8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최저가 75,500원부터 최고가 79,6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 반등에 대한 전망이 잇따라 나온 덕분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D램 가격이 반등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의 불확실성이 거치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분석을 내놨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 CNBC도 2021년 초 D램 가격의 회복을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G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5G 통신 장비주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좀 수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통신사들 얘기가 나오고요. 미국 쪽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애플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이번 주에도 디지털 뉴젤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워지면서 이 5G의 이 통신 장비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부가 5G 투자에 대해서 이 AI, 빅데이터, 또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시티, 또 자율차로 이어지는 이 4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지금 배분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예산안은 8,548억이라고 8억 정도 이렇게 책정했는데 특히 이제 5G 인프라 구축에 총 3,355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이제 5G 투자 동료가 이 실제 투자 증가로 이어질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심을 좋게 하는 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통신 3사의 규제 환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요금, 마케팅 규제를 통신사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가운데 이 5G 투자를 육성하는 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의 정책적 목표를 감안하면은 이 5G 투자는 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공산이 지금 크다라는 판단이고요. 역시 트래픽을 감안하면은 신규 주파수 투자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 5G가 이 IoT로 진화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인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흥미로운 점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언택트 시대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로 인해서 트래픽 증가가 어떤 4차 산업의 조기 도입과 더불어서 이 5G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5G 상용화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를 늘려하는 상황에서 이 트래픽 증가는 이 5G 투자 확대와 또 백홀 스위치 같은 이 제반 네트워크 장비 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또 근무지 다변화, 동영상 회의와 재택결제 시스템이 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학교와 학원들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 수업 역시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 이 5G 가입자들의 인당 트래픽 같은 경우가 30GB를 넘어서 공산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주파수 확보가 지금 필요할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기존에 확보해 놓은 28GHz 대역에 대한 조기 투자 집행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트래픽 증가 속도, 또 네트워크 장비 개발 진행 상황, 또 정부 규제 양상을 감안한다면 이 사물 인터넷이 지원되는 진짜 5G 서비스가 내년 내에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어떤 커버리지 확대, 기지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KMW가 대표적이고요. 또 인빌딩 투자 확대 수혜주인 솔리드, 또 광케이블, 또 항래만 투자 증대와 초저 지연 수요 증가 수혜주인 다산 네트워크스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계 조금 기지개를 켜는가 했는데 다시금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망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전략을 부품주들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금 또 어려운 상황인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자동차 부품주들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분기 때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미국, 유럽과 인도 등으로 확산된 상태에서 생산 판매 차질 여파가 이제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생산량을 감소한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는 멈추지 않는 그런 시기 때문에 과연 이제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생산량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최근에 좀 많이 좋았었죠. 현대차의 주가도 괜찮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내연기관 쪽보다도 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2분기 때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에 대한 종목을 보면은 현대공업, 한국아트라스 PX, 세방전지 이 정도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좀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중소형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모두 이제 감소를 보였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미와 인도에서 봉쇄 조치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이 컸던 만큼 우선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빨리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인도 쪽이 새로운 어떤 시장으로 많이 부상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4월에 인도 정부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인도 생산량이 현대차나 기아차도 봤을 때도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통틀어서 본다면 2분기 때 인도 매출이 60% 넘게 작년 대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7월 들어서 현대차를 본다고 하더라도 인도의 출가량은 작년 대비 34%, 기아차의 인도 출가량은 그나마 좀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인도 쪽으로의 이 해외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은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8월 말로 봤을 때도 인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8만 명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에 인도 신차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지금 다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초래한 어떤 실적 부진과 또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타개하는 방법을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선 지금 현재 이 고정비 부담이 지금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자동차 부품주의 특성은 이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가지 않는데 이 생산을 늦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전에 만들었던 자동차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 이런 이 재무 구조를 안 좋게 했었던 부분을 빨리 좀 타개하는 방법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맞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에 있어서 이 노력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 전략을 다시 한번 새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본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베 내각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 내각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본 시장은?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혁다운 개혁을 신임 총리는 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아베 자녀 임기 1년만 대신하는 과도 정부이기 때문에요. 코로나 대책에 주안을 두는 이런 정책 기조를 띌 것으로 보이지고요.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과 관련된 청사진은 내년 10월에 출범하면 차기 총리의 목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마저도 디프레션 극복이라는 경제 정상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아베가 추진했던 그동안의 과도한 금융 완화로 인해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본은행의 독립성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두 번에 걸친 소비세 증세로 인해서 재정 건전화는 뒤로 후퇴하고 말았는데요. 국채 발행만 남발하다 보니까 미래 세대의 그 부담이 더 가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 기대가 추락을 하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 위축을 초래시켰고요. 또 고용과 임금이 억제되는 부작용만 현재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일본 그 총리가 되든지 간에 경제와 관련된 정상화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베 총리 아베노믹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정책인지 먼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성장 전략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화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담한 양적 완화, 또 두 번째로는 신속한 재정 지출, 세 번째로는 구조 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세 개의 화살이 모두 관약을 한참 비껴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꺼냈던 네 번째 화살이죠. 도쿄 올림픽도 불발에 그치면서 올해 1분기 일본의 연율 성장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1.4%고요. 2분기는 더 참혹한 마이너스 27.8%입니다.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고요. 이 때문에 올해 일본이 아주 잘해야 마이너스 6% 성장, 그리고 최악의 국면에는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질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상장 기업의 30%가 적자에 빠졌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모두 상반기에 적자로 전환을 된 상태입니다. 아베 집권 기간 동안에는 부가가치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구조 개혁을 진행시키기로 했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질 않고 있고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1인당 생산성을 보면은 OECD 36개국 중에서 일본은 21입니다.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로는 줄곧 내림세인데요. 이제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어떤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좀 빠져든 것입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 좀 경제가 정상궤도 간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안 좋아진 거잖아요.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좀 나와야 될까요? 네, 일본 경제는 하루라도 먼저 정책의 중심을 수요 창출해서 공급 측면으로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인 그 정책이죠. 디지털화를 다른 선진국처럼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고요. 또 도쿄에 집중된 경제 구조로 인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화시키는 작업도 해야 되겠고요. 또 재택근무나 온라인 진료, 온라인 교육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신 고용 시스템, 급여 체계를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바꿔야 되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서 국채 매입이라든지 ETF 매수에만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 완화와 관련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통화 정책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요. 공격적 금융 완화가 아니라 이제는 수비 정책으로 빨리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일본 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는 이제 끝이 난 것 같고요. 아베노믹스는 이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까? 네, 아베는 임기 동안에 자신이 주가를 2배로 끌어올렸다.
그 두 배로 끌어올린 것은 맞는데 전 세계도 공이 유동성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15조엔 그리고 엔화 약세를 자기가 이끌었다. 또 실업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참담한데요. 성장률 목표 2%는 달성하긴커녕 지금 마이너스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또 물가도 2%가 아니라 제로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당 실질 임금은 역으로 마이너스 3.5% 빠졌다는 거죠. 디프레이션을 전혀 탈출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2012년에 내건 목표죠. 2020년까지 일본의 GDP 규모를 600조 엔 정도까지 달성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포스터 아베 후보 중에서도 그나마 개혁적인 인물이었죠. 이시바 시게루라든지 기시다 후미오 같은 그 사람이 총리가 되더라도 아베노믹스를 크게 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단명 정권이고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일본의 정치 구조라는 점, 그리고 정치가 불안해지면은 기업 실적 개선은 물 건너가게 되고요. 임금 인상은 오히려 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소비 확대도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선순환이 깨진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 하락, 엔고가 어느 순간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이 상황인데도 일본 정치인들은 아베노믹스가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으면 깔끔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네, 일본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요. 지지자들에 대해서 후원회하고 지방선거 조직이 뽑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민당 의원의 5분의 2 이상은 세습 의원입니다. 낙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지정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자민당은 늘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패밀리 의원, 그리고 도련님 의원, 그리고 공주 의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민당의 정치인 후원의 그 핵심 세력들은 지역 상공인들이나 친여권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은행을 통해서 저리에 정책 자금을 계속 대출 받아왔기 때문에 2차원적인 금융화를 바꾼다면 아무래도 표가 달아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출 기업한테는 숨통을 틔워줬지만 지역의 그 민원 사업도 도와주고 시작했고요. 또 고투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돈을 퍼주는 이런 정책들은 모두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 긴축 정책으로 바뀐다고 하면 조삼모사라냐 하면서 정치인들을 지역 상공인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이와 관련된 액션을 취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한다라는 얘기가 뭐 건강상의 일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자마자 이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누가 차기 총리가 되든지 간에 아베보다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쓸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들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요. G7 국가에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대입니다. 또 한국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 시 강경 대응을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번 차기 총리 후보에 나섰는데요. 전부 극보수 정치인입니다. 강경파가 이끄는 아베 시즌2가 개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자민당의 한 지붕 다가구가 모여 사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7개 개파와 파벌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민당 안에서 5대 파벌이 밀어주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간방 장관만 하더라도 이런 아베의 막구 정치가 가능한 사람이고 아베 절대 노를 외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포스터 아베 그리고 차차기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도 사실 총재 선거 방식이 분명히 법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막후 정치가 통용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아니 21세기에 저게 가능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민당 총재 선거를 보면은 당원 394표 그리고 국회의원 394표 동수로 투표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 지지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총재나 총리로 등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총재 선거는 특히 당원 투표를 3분의 1 정도로 줄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퇴임 뒤에 그 아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리토모 학원의 스캔들 문제, 벚꽃 보는 모임과 같은 정치 스캔들뿐만 아니라 관련 그 문서들을 차례차례 다 폐기시켰습니다. 또 권력 사유와 관련된 범죄를 현재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데요. 이 때문에 수사 구속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다가 충복 총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당원 그 투표를 3분의 1로 줄이는 이런 그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소비세 인하, 위안부와 관련된 사죄를 주장하는 아베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에는 당원에 대한 지지율은 1위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는 거의 뭐 꼴찌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아베 같은 경우에는 욕을 듣지만 불리한 투표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기 총리는 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노믹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스가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승계하겠다, 또 아베 정치 철학을 이어가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아베 돌격 대장인 쿠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2023년 4월 달까지인데요.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그 박격포라고 할 수 있는 2000 금융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융 완화 기조를 바꿨을 경우에는 N구가 찾아오게 되고요. 또 코로나 대책도 무의로 끝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띄우면서 자산과 관련된 그 부를 국민의 소비로 이어시키겠다고 했던 이 공약인데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에 알고리즘 거래가 작동이 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그 국민들의 여론이 소비세 인하라든지 재정 건전화와 관련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무늬만 재정 건전화를 외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일본 보니까 소비세율 10%까지 올리고 세금 많이 걷는 것 같은데 재정 건전성은 왜 이런 겁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 이자 지급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 또 재정 확장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매년 90조엔 정도 쌓이고 있습니다. 세수가 60조엔인 점을 비교하면 누상 그 30조엔 정도가 빵꾸가 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연금 지급 연령도 높였고요. 소비세율도 10% 정도 높였지만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고요. 또 기업의 해외 이전이 아주 장기화되면서 좀처럼 GDP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수도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 운영에 계속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재정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표법하신 그 고령자 연금에 대해서 수령액을 대폭 삭감시킨다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관봉을 외치면 되지만 누구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하는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집권당인 그 자민당 같은 경우에 지난 70년간 그랬고요. 민주당도 잠깐 정권을 잡았지만 개혁다운 개혁은 지금 일본에서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이즈미 정권 때 우정 미정화를 검토했을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절대 일본에서는 이런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부도는 사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안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의 국가 부채는 1,100조엔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일경 한 3,000조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내년쯤 되면은 국가 부채가 1,000조 원 시대에 돌아온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부채는 진짜 세 발의 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세수가 60조엔 정도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의 18배나 되는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 기업이 매출액 대비 18배 부채를 안고 있다면은 즉시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그나마 버티는 것은 외환 보유액이 1조 3,700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대순자산만 무려 4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세계 1위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90%는 일본 기업 개인이 갖고 있는데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미래가 불안하지만 다른 대안보다 국채가 낮기 때문에 국채를 산다고 합니다. 메가뱅크가 파산하면은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을 통해서 돈을 찍어서라도 그 부도를 막아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일본 국채 발행 금리가 0.04%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일본 가계가 금융자산 1,800조 원을 계속 세수를 담보로 해서 계속 그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금이나 은과 같은 안전자산이 크게 상승한다면은 일본의 이런 그 믿음도 깨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일본 투자를 뭐 최초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액수도 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아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최근 들어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그 연준이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더라도 제로 금리를 장기화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도 시작을 했고요. 또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주식을 각각 5% 남짓 샀다는 겁니다. 뭐 이야기로는 장기 가치 투자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 종합상사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여러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최악의 환경이죠. 뭐 코로나 충격이라든지 세계 경기 악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영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게 건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창적일 정도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있고요. 또 예상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일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엔고에 따른 환차익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본 종합상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자원회사였지만 최근에는 신흥국의 사회 인프라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발전소라든지 철도, 상하수도 같은 건설 운영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IT나 바이오, 신에너지, 로켓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칫 업력이 낮은 기업이 이런 사업 다각화를 한다면은 수익 악화도 초래할 수가 있고요. 손실 위험이 높지만 일본 종합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년간 한 100여 년에 걸친 엄격한 경영관리 기법이 나름대로 있고요. 독창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핏이 이 부분을 상당히 높게 사서 아무래도 엔고에 대한 배팅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한 이유까지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돈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돈모 리포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현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수가 지정가고요. 5종목까지 넣습니다. 목표가 수정은 3번, 손절가는 1번 수정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2종목 소개해드리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을 포트폴리오 오늘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빠졌지만 코스모신 소재까지 나머지 종목들 모두 좋은 흐름이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좋은 흐름들이 더 많이 있죠. 은선물부터 동화선까지 빨간불, 이글벳, 일양약품은 짧게 손절가 터치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국화본만 뭐 손절 라인 터치도 아니고요. 포트에서 지루해서 좀 제외를 했다 하시고요. 남은 종목들은 모두 다 잘 달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첼시스, 파미셀 잘 달렸고요. 명성 TNS도 빨간불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풍국주정, 에코바이오, 그리고 코롱생명과학, 파란불이 좀 많이 보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파란불이 많은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한번 꺾인 적이 있었죠, 최근에. 그때의 추천을 많이 해주신 종목들이 사실 손절 짧게 잡은 부분을 터치를 모두 다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복수에 성공을 했죠. 목표가 달성했고요. 동일 고무벨트 어제 바로 추천했는데 오늘 급등 바로 또 나온 부분이 있었네요. 자,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지금 동일 고무벨트는 바로 빠져나왔고요. 서현탄메타, SY, KNN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세현 의원 테마주 동일 고무벨트 오늘 단숨에 목표가 하루 만에 터치를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조금 답답한 흐름인데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 뭐,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15,000원 신고가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렸던 종목인데, 그까지, 뭐 하루 만에 바로 와줘가지고 운 좋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가져가시면 크게 수익 나실 텐데 동일 고무벨트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KNN 같은 경우도 급락 나오면서 저 손절가 조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음봉으로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바닥 부분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지금 시세가 나오면서 다시 저항을 갖다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추세 전환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로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보유 관점 유지하겠고요. SY가 제가 착각을 했는데 내일이 권리락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권리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 한 9% 정도 권리락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가격대보다 낮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뭐 5,200원 손절가 드렸는데 5,200원을 이탈을 한 부분이 아니고 현재 4,720원 부분이 그 이전에 손절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권리락 때문에 가격 변동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음봉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수세가 말라붙었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어저께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오늘 외인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장마치고 이제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저점을 다시 높이면서 다시 고점 높이면서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올 거고요. 나중에 지금 권리락이 걸렸기 때문에 신주인 수권 계좌에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될 때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 그 신주인 수권은 이제 유상증자를 받으셔도 되고요. 한 30% 정도 할인율이 있어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추후에 그냥 신주인 수권 매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거 이제 현금화 시키면서 지금 마이너스 한 8% 정도 빠진 거는 손실 회복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내일 만약에 시가 띄우면서 상승세 좀 강하게 나와준다 하면 적절하게 한 5,300원 정도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한 5,700원에서 5,800원 부분이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현 판메탈입니다. 그저께 이제 추천드리고 음봉 나오고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재 뭐 지금 박스권 흐름으로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생각되고 대선 테마 좀 길게 보시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AS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후보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뉴지랩과
상보입니다. 1번 유지랩, 2번 상보인데요. 유지랩은 이제 CCTV 카메라 제조 판매업을 하던 회사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매출은 5G 쪽에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 이제 유지랩 파마가 있고 지금 회사가 전체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약 바이오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보는 디스플레이용, 윈도우용 광학 필름 생산 업체인데 그래핀 테마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백군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는지 직접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뉴지랩 같은 경우 지금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종목 추천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나파모스타트 관련해가지고 지금 약물 재창출 공동 연구 기업으로 참여 중인 상황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한 3종목 정도 나왔고요. 한 4종목이 나왔네요. 바이오주들도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이전에 진단키트 테마들이 마지막 불꽃 쇼를 했던 그때의 상황과 약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뉴지랩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 흐름에 신고가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조정으로 조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파이프라인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진행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제약 바이오주들 큰 회사들 아닌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들 다들 아실 텐데 지금 적자 지속 중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이거 나중에 올라갈 때 사셔가지고 중장기로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 나올 때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상보는 그래핀 관련주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가 지금 요번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필름을 생산해냈는데 이제 은나노 와이어링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터치 패널을 갖다가 필름 위에다가 달고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서 개발해낸 부분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폴더블 폰 시장에서 이 회사의 필름이 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핀 관련 섹터들을 좀 보면요. 지금 현재 좀 강하게 상승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엑사인C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상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상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20억으로 나오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이제 600억밖에 안 되는 소형주다 보니까 주가 좀 탄력성 있게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두 종목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을 선정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종목은 뉴지랩입니다. 자, 뉴지랩 포트폴리오에 넣을 건데요. 어떤 이유에 넣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지 선정해 주시죠. 네,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18,900원. 지금 앞에 정고점이 있는데 19,400원 정도가 되는데요. 19,000원 라운드 피겨라 치고 한 두 호가 정도 아래를 목표가로 잡고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9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14,900원 이하로 밀린다 하면 단기 상승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뉴지랩은 상승 추세 채널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큰 폭의 상승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상승폭 채널 안에서의 주가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뭐 치료제 관련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움직임들이 다 나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뉴질랩 역시 오늘 한번 쉬어가는 모습, 내일 또 제약 바이오 섹터들 또 강한 모습 보인다면 뉴질랩 내일 좀 급등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 다 신고가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신고가 갱신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뉴질랩 이야기 나눠봤고요. 나머지 종목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로 입장하시면 더 이야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